자, 안녕하세요. 북스론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그 가보기업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그래서 이 가보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전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동학농민운동과 그다음에 청년전쟁이 같이 연결돼 가지고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번 내용 볼게요. 자, 심화규제 이제 펴보시면요. 자, 가보개혁의 배경부터 볼게요. 자, 개야당 정권이 정통적인 봉건체제 서양의 근대적 개혁을 이제 하려는 이런 목표에서 이제 일어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거기에 그 조선 침략의 발판을 마련한 일본의 의도도 이제 개입돼 있다. 그래서 개혁을 이제 명분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 그 내정을 하겠다라는 명분으로 실제로 조선의 군대를 주둔하고요. 청과 이제 전쟁을 구심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가보개혁은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동학농민운동하고 같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농민군을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폐정개혁한 부분을 좀 들어줄 필요가 있었어. 그래서 이런 그 폐정개혁의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이제 군국기무처 이전에 교정청을 설치하죠. 왜냐하면 교정청 설치의 이유는 이제 농민들의 폐정 개혁을 요구를 들어준 것 외에도 그 당시 그 일본이 그 내정 개혁을 명분으로 해갖고 계속 주둔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개혁을 할 수 있다. 너네들 나가달라. 그 명분으로 해가지고 만든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차 가보 개혁을 먼저 볼게요. 자, 1차 가보 개혁은 그 당시 이제 그 전주 합약을 계기로 해갖고 이제 일본군이 서울에 침입해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 그 당시 전주와 조선의 이제 주둔의 명분을 상실한 일본은 그 당시 청국에 대해서 청일 양국의 공동 개혁안을 제안하고 이때 청국이 거절하죠. 이제 우리 나가자. 어, 그리고 조선 정부가 자체 내정 개혁을 이제 뭐냐면 제시하죠. 그 교정청을 만들고 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개혁기구 창설하니까 자체 내정 개혁을 하려니까 이거에 대해서 일본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명분이 사라지잖아요. 경복궁을 점령하고 민씨 정권을 붕괴시키고 가보 정권을 설립을 하죠. 그래서 1차 가보 개혁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혁하려고 했던 그 내용을 좀 볼게요. 그 중심 기관이 교정청이거든요. 교정청. 자, 교정 측은 가보개혁의 자율성과 또 관련돼 있어요. 뒤에 이제 또 언급도 있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자율적 개혁을 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구가 이 교정청이에요. 자, 그 밑에는 교정청 관련된 그 사료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교정청은 개혁에 관한 정책 기반으로 설치한 임시 관청이다. 그래서 이제 교정청은 이제 그 여러 가지 개혁을 했는데요. 자, 그 중에 이제 내용들이 그 위에 있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그 밑에 내용 요약된 걸 좀 볼게요. 자, 정부는 일본군의 철병을 요구하는 한편, 농민군의 요구를 받아들여 개혁을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 교정청을 설치했어요. 자, 그리고 곧 이어 협회 조건을 제시해서 개혁 작업을 본격 추진했다. 주로 이제 농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농민들의 요구 중에 정부 차원에서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부세제도나 뭐 신분제 개혁 같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부세제도나 신분제 폐기 같은 것들이 주요 내용이었고요. 자, 1894년 6월에 교정이 개혁의 단행을 실시하자 정부는 교정청 설치해서 위원을 임명했다. 거기어 농민군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개혁안이 마련되는데 주로 지방 인사제도 및 조세제도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부정부패 관리 처벌, 지방 간의 자기관할 내에서 토지매매 소유 금지 및 각 고을의 아전들의 공정한 성벌과 뇌물수수 금지, 그리고 각종 잡세 징수 금지, 정해진 세금 외에
추가로 매기는 부가세 징수 금지. 자, 이런 것들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전반적으로 보면 교정청의 개혁 내용은 이제 부세제도 개혁이나 지방 인사제도 혁신, 신분제 폐기 등등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교정청의 의미는 뭐냐? 자, 앞에서 이제 언급했던 일본이 강압적으로 내세웠던 내정개혁안을 물리치고 우리가 자주적인 개혁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가보개혁의 자율성과 또 연결됐다. 자, 근데 일본은 이거 무시했죠? 예. 원래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혁하기를 원하지 않았어. 근본적 개혁도 원하지 않았고요. 개혁이라는 것은 명분에 불과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이제 뭐냐면 군대를 이끌고 경복궁을 포위시켜서 고종을 협박을 해가지고 이 교정청을 폐지시키죠. 그리고 나서 만든 기구가 군국기무처예요. 이 군국기무처는 그 1882년에 만들어진 기무처를 확대 개편한 기구예요. 그래서 일본군이 경복궁 점령 후에 설치한 것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239번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일본의 내정개혁 강요에 조선은 일본군이 먼저 철수를 할 것을 요구했고 일본의 내정개혁 강요와 조선의 자주적 개혁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일본은 군대를 동원해서 경복궁을 점령하고요. 민심정권을 붕괴시켰죠. 자, 이어서 대원군 섭정원하는 제1차 김웅직 내각이 성립됐죠. 조선 정부는 군국 기무처를 설치해서 김웅직 내각으로 하여금 개혁을 추진하게 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군국 기무처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 있어요. 자, 군국기무처는 초정부적인 입법적 해기구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법이라든지 제도에 구속을 받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해갖고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또 심지어는 정부 입법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그 권한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왕이나 대원군은 이제 거기에 모셔왔긴 났지만 이 대원군은 얼굴 마담에 불과했어요. 일본이 이제 얼굴 마담 불과했고 나중에 대원군이 일본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동학농민 운동과 또 연결되고 하니까 나중에 잘라버리죠. 일본 애들이. 자, 하여튼 왕이나 대원군의 간섭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은 의정부였지만 실제 제한은 받지 않았다. 그리고 개화파 중심으로 구성됐다. 예. 자, 그리고 이때 개화파들은 주로 이제 온건 개화파들 이제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개 보면 이 동도서기 계열 있죠. 예, 동도서기 계열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개혁안도 있어요. 이거는 개혁안은 나중에 좀 보기도 하고, 자, 그러면 그때 일본의 역할은 뭐였냐? 일본의 역할은 자, 이때는 일본이 그 앞에서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청일전쟁 기간이었어요. 그때 청일전쟁 기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1차 갑오개혁에 적극적으로 간섭할 여지는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일단 전쟁하기 바빴고요. 그 너무 간섭을 할 경우에는 조선 정부의 반발, 내부 반발도 있었고 열강의 어떤 간섭, 비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좀 눈치를 보면서 이제 지켜보자는 입장에서 팔짱을 좀 끼고 있었죠. 그래서 되게 소극적이고 반간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갑오개혁의 제한적 자율성을 논할 때 되게 드는 게 뭐냐 1차 갑오개혁이야. 1차 갑오개혁은 일본의 약간 소극적 반간적 자세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뒤에 넘어가서 243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개혁을 강요한 일본은 조선의 내정개혁을 명분으로 전쟁을 돌입했으나 조선에서 적극적인 간섭이 조선 정부의 반발과 영월강의 간섭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이권 회복과 기득권 유지에 치중하면서 군국 기무처를 중심한 개혁에 소극적이고 반간적인 자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군국기무처 중심의 개혁은 대원군과 군국기무처 내 정치세력과의 대립과 알력으로 부진했다. 뭐 등등 있고요. 자, 개혁 내용을 보자. 보통 이 시험 문제 나올 때 개혁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1차 가보개혁 개혁과 2차 가보개혁, 뭐 을미개혁 뭐 내용들을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1차 가보개혁은 김홍식을 중심으로 해서 6.1중 같은 온공개혁파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서 이제 주도를 했고, 그리고 이제 주로 개혁안을 보시면 뭐 왕권을 약화시키고 내각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갑신유 정경 내용과 뭐 농민군 요구를 많이 수용했다는 거죠. 자, 먼저 중국의 연호를 폐지했어요. 중국 연호를. 그래서 개국기운이라는 걸 썼어. 개국기운은 뭐냐 하면 조선의 건국연도 있죠. 이게 1392년인가요? 예. 거기에다가 요때 이제 갑오개혁 때 그 연도 그 1894년에까지 이렇게 기간 아마 510 몇 년일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개국 기점을 기반으로 해갖고 지금 연도를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단기 몇 년 이런 거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개국기원을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청해 종주권을 부인을 했죠. 예. 그리고 정치개혁을 보면 자, 중앙정부 조직을 개편했는데요. 크게 국내부와 의정부로 이렇게 나누게 돼요. 그래서 궁지부는 이제 왕실상론을 이제 담당을 하게 하고, 의정부는 국가정부,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공적인 것을 담당을 하게 되죠. 그다음 의정부 안에는 파담을 두죠. 아문이라는 거는 예전부터 이제 뭐냐면 그 간청의 일반적인 명사로 사용했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8개의 아문으로 구성이 됐다는 거. 그래서 이제 뭐 내무아문, 외무아문, 탁지아문 등등등 있는데, 요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탁지아문이야. 탁지아문. 이걸 나중에 탁지부도 이제 계칭을 하는데, 여기가 뭐냐면 예전 호부와 비슷해요. 호부. 호부와 비슷한데, 아이고, 이게 민감하네요. 예, 호부하고 좀 비슷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재정을 관할하는 기간이에요. 재정을. 근데 이게 좀 특징이 뭐냐면 예전에 호부는 그 호조죠. 호조. 예, 호조인데, 자, 예전에 호조 같은 경우에는 재정을 총괄하지 못했어요. 각 기관에서 재정을 또 있기 때문에 총괄하지 못했는데, 요때 탁지아무는 재정을 총괄했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재정을 총괄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눈여겨볼 게 뭐냐면 학무아문과 그 다음에 외무아문이 분리돼 있죠. 이게 왜 지금은 당연한 건데, 교육부하고 외교가 분리된 건 당연한 건데, 예전에는 이제 그게 안 됐죠. 어디에 있었어요? 같이 개혁 전에는 예조에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예조에 들어갔고 그걸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는 개혁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눈여볼 게 이제 또 외부 기관으로서 이제 지원 기관 중추원이 있는데, 우리가 중추원은 이제 독립협회 중추원만 생각하시는데, 이때 중추원은 자문기구예요. 그러니까 의회제도와 상관없는 자문기구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독립협회가 제안해갖고 이제 받아들인, 정부 측에서 받아들인 것은, 그 중추원은 나중에 이제 예비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중간에 의회로 다 넘어가는, 좀 달라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그 뒤에 독립협회 중추원은 신중추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면 여기에서 좀 눈에 띄는 것은 일단은 국내부하고 의정부를 이렇게 분리시키면서 왕실 사무와 국가정부 업무를 분리시킨 거야. 이렇게 이제 분리시켰던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이 고종과 민비의 어떤
그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거죠. 정치 간섭을. 그래서 뭐 좋게 말하면 또 뭐 전제주의 그런 것들 왕권의 어떤 그 권한을 배제시켜서 뭐 내각제를 지향한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고종과 민비의 어떤 간섭을 배제해서 일본의 영향을 강화시킨다고 또 해석할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좀 눈여겨 또 볼 게 뭐냐면 그 왕실 재정하고 이제 정부 재정의 관계예요. 여기에서 이제 좀 약간 이걸 정리할게요. 자, 왕실 재정과 정부 재정의 내용을 좀 보면 관계를 보면 예전 조선 시대 때는 군부일체라는 게 있었어요. 군부일체. 자, 군부일체가 뭐냐면 궁은 뭐죠? 궁은 왕실이죠. 왕실. 부는 이제 국가 기관이죠. 그러니까 국가와 왕실의 재정을 일치시켜야 된다. 그런 논리가 있었어. 그래갖고 이제 이게 행정개혁에도 반영이 돼 있었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그 왕실 재물을 어디에서 담당을 했냐면 주로 그 이조나 예조에 담당해서 내수사는 기관이 있지만 그게 내수사가 이제 이조나 예조 밑에 예편돼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예조에 입편됐다가 뭐 이조에 또 가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래서 대개 보면 이조에 이제 있었죠. 이조. 이조에 내수사가 있어갖고 여기에서 이제 이조에서 주로 담당을 했어요. 예조 때 갈 때도 있고 했지만 자 근데 이게 이제 1차 가보개혁 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요. 자 1차 가보개혁 때 일단은 내수사가 어디에 속하냐면 탁지부에 속하죠. 그러니까 2조에 속했던 것을 예전에 이제 호조의 역할을 했던 재정과 관련된 거니까 탁조에 속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2차 가보개혁 때는 자 이런 군부일체 그러니까 국가와 왕실 재정을 일치시켜야 된다는 원칙이 분리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이 내수사를 좀 격상을 시켜줬어. 내장으로. 그리고 탁지부에서 벗어나가지고 국내부 소속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군부일체적인 어떤 것에서 벗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강무개혁 때 이런 원칙이 확립되죠. 이때는 이렇게 원칙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했던 데고, 그래서 이때 내세운 것이 군부분리야. 그래갖고 내장호는 주로 왕실 재정을 이제 완전히 담당하게 했고, 그 다음에 탁지부는 국가 재정을 담당하게 됐죠. 그래서 2차 가보개혁의 어떤 가도기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됐다. 완전하게. 그래서 2차 가복 때 군부 분리 원칙이 좀 형성돼서 나중에 강무개혁 때 확립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 강무개혁 때 또 얘기하겠지만 강무개혁 때는 어디를 강조했죠? 국가기관으로서? 탁집을 강조한 게 아니라 재정기관으로서 내정원을 강조했죠. 내정원에서 왕실이 이제 뭐냐면 왕이 고종이 자기 멋대로 이제 그 자금을 처리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물론 그것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뒤에 얘기했지만 자 하여튼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요때 이제 1차 가보기 때는 내수사를 탁지부에 계속시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간등을 실유품을 축소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간등을 만들었죠. 뭐 당상간, 당하간 이런 것들이 아니라 대개는 책임감. 그래서 이제 주로 높은 관리직을 얘기하죠. 그 주인감, 상품에서 유품, 판인감, 하급관리 이렇게 구분했고 그 다음에 경무청이라는 걸 둬서
근대적인 경찰 제도를 뒀죠. 예전에 포도청하고 좀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관리 월봉제, 문무간의 차별 철폐. 그 다음에 좀 눈여겨볼 것이 뭐냐면 과거제를 폐지시켰어. 과거제. 대신에 일본에서 시작한 이제 관리 임용법을 제정해서 고등고시 같은 그런 것들 비슷하게 이제 봤던 거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한번 좀 볼게요. 그래서 과거개혁이 이제 이 과거제 폐지가 상당히 의미가 있죠. 강중 때부터 시작된 과거제가 이 과거개혁 때 폐지된 거야. 자, 이 시기의 관리 임용 제도가 보통 시험과 특별시험에 의해 관리 선발로 규정하고 있으나 각종 학교의 설립을 통해 인재 양성을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것이 시험제보다는 더 중증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교육이라는 것과 연결시켜야 되는데 예전에 교육은 주로 과거를 목적으로 했어요. 과거를 봐서 어떤 관리 선발을 하거나 양반 신분을 획득하거나 그런 목적을 했는데 이제는 그 일본식 관리 임용법에서 이제 시험을 보긴 하지만 주로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춘 것보다는 이제는 그 각종 학교를 세워가지고 국민들의 어떤 전문성 향상이나 각 분야의 전문성 향상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민들의 수준을 기본적인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이용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요때 뭐 청거제도 일부 실시했다. 이렇게 이제 좀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가보개혁이 그 관리 선발 방식이 일본식 관리 제도를 임명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실행 과정에서 예전에 신학자들이 주장했던 청거제 방식도 같이 운영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내재적인 어떤 그 개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보면 대관제도와 상소제도 등 언론기관을 폐지했어요. 자, 이거는 뭔가 약간 후퇴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근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유럽도 그렇지만 되게 이 언론의 역할은 정부 내에서 하는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정부 밖에서 하죠. 좀 신문이나 잡지나 대중매체에서 하는 거지 정부 안에서 어떤 언론적 역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관제도, 상소제도 같은 것들은 이런 것들은 이제 폐지시키고 그 다음에 주로 신문이라든지 잡지 이런 거를 이용해서 언론의 역할을 통해서 비판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경제개혁 관련된 볼게요. 자, 경제개혁은 전반적으로 이제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 그러니까 조선의 경제 침투하기 용이하도록 맞춰놓는 거야. 그래서 이 경제개혁은 대부분 이제 뭐냐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본이 조선 경제 침투 용이하도록 맞춰줬고 되게 이제 어디에 속하냐면 자율성과 타율성 중에 되게 타율성을 논할 때 이런 경제개혁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면요. 재정의 일원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전에 호주 외에도 여러 부분에서 각 관청에서 재정을 그냥 마운드에 썼죠. 총괄하지 못하고. 그래서 재정을 이제 하나 더 합쳐놨죠. 탁자문으로. 자, 탁자문 했고 이 탁자문은 나중에 탁지부로 명칭이 바뀌어요. 그다음 근대적 상공을 육성을 했죠. 그래서 유기전의 도구권 폐지, 한국제 폐지. 그래서 유기전 같은 경우에는 그 신해통공 이후에도 금난 정권을 계속 있었죠. 신해통공 주요 내용이 금난 정권을 유기전 금난 정권 폐지니까 자 이때 유기전의 금난 정권이 폐지돼요. 이때 자 그럼 유기전 자체는 언제 폐지됐죠? 이건 좀 구별해서 보셔야 돼요. 2차 가보개혁 때 폐지돼요. 음. 그래서 도곡권 폐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1차 가보개혁. 그 다음에 유기전 자체의 폐지는 나중에 2차 가보개혁.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제 폐지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본이 합폐제도. 음본이 합폐제도는 뭐냐 하면 합폐제도에 대해서 좀 약간 간략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합폐제도는 되게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됐어요. 약간 이거는
다른 걸로 공유해갖고 할게요. 자, 화폐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전 과정에 보면 처음에는 물품 화폐였죠. 예. 그러니까 물품 화폐를 물품으로 한 거야. 물품 화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고려 시대 같은 경우에는 쌀이라든지 삼배 이런 것들이 이제 주였고요. 조선 시대 같은 경우에는 쌀도 사용했지만 주로 이제 그 면포를 사용했죠. 근데 삼배나 면포나 질 좋은 걸 사용했던 게 아니라 좀 약간 옷감, 속옷용으로 썼던 좀 질 낮은 걸 사용했어요. 이걸 추포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조선 후기 때는 좀 다르게 바뀌죠. 그래서 이때 이제 뭐냐면 조선 후기 때 식량화폐를 사용해요. 잠깐만요. 이게 비가 오니까 약간 축축해서 그런지 얘가 작동이 좀 약간 그러네요. 예. 자, 식량화폐는 그 자체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금속을 얘기해요. 예. 그래서 대개 보면 뭘 이제 사용하냐면 금, 은, 동 이런 것들 사용하죠. 철 같은 것들은 항상 그 가치성이 떨어지니까 식기성이 떨어지니까 별로 사용하지 않고요. 되게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은을 사용하면 좋긴 좋은데 은은 대부분 어디 갔어요? 중국 갔죠. 그래서 은은 사용하지 못하고 주로 동을 사용했어. 동전을. 그래서 동전을 주로 사용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초에 그 상용하다는 동전이 그 숙종 때 발행된 상평통 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침략화폐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단계가 이제 뭐냐면 지폐를 사용한 단계야. 지폐. 지폐는 뭐 동전. 이때 동전은 동으로 꼭 만든 건 아니에요. 이때 동전은. 근데 이 지폐나 동전은 금 운동처럼 자체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그냥 사용하려면 사람들이 안 믿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태안제도를 뒀어요. 태안제도. 그래서 태안제도는 뭐냐 하면 중앙은행이 앞에서 언급한 금이나 주로 은을 일치시켜 놓고 요 금과 은에 맞는 지폐나 동전을 발행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금을 일치시켜 놓고 담보 삼아서 발행한 지폐를 이런 화폐제도를 근본이 태안 제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은을 예치할 경우에는 은본이 태안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초기 때는 영국이 은본이 태안을 뭐냐면 설정했어요. 그래서 은본이 태안 제도가 뭐냐면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대돼 있죠. 영국이 금융의 중심지니까. 근데 이제 은이 중국부터 계속 유입되니까 상대적으로 금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야. 음. 그리고 이제 금도 많이 이제 뭐냐면 개발되고 채굴되고 하니까 이제 세계 추세가 은에서 금으로 바뀌어요. 나중에. 그래서 영국도 은본이 태안에서 근본이 태안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근본이 태안이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죠. 나중에 달러도 근본이 태안을 바탕으로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태안 제도는 내가 만약에 1달러 갖고 있으면 그 중앙은행에 미국의 그 중앙은행에 가서 1달러를 주면 1달러에 맞는 태환을 해줘. 이렇게 금을 바꿔주는 거죠. 예. 자, 이런 이제 시스템이었는데 자, 문제는 이제 나중에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그 미국이
근본이 태안 제도가 이제 계속 유지됐죠. 달러에. 근데 이제 1972년에 그 당시 베트남 전쟁 때 너무 달러를 많이 찍어냈어. 그러니까 미국이 예치한 근본을 많이 찍어내니까 프랑스를 비롯한 각국이 요청을 해요. 태안을 돌려달라. 그래서 달러 줄 테니까 금은 돌려달라니까 금이 없거든. 그러니까 닉슨이 뭐가 되죠? 우리 이제 태안을 못하겠다 해갖고 태안 중지를 내요. 이게 닉슨 쇼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달러가 막 떨어졌어. 떨어지고 나서 이제 그걸 나중에 석유하고 연동시켰고 페트달러라고 하죠. 그래서 가치를 다시 회복을 했지만 하여튼 이때 태안제도가 폐지됐다. 그래서 지금은 태안제도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불태안 집회죠. 그래가지고 정부의 금융정책이나 재정정책을 통해서 운영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금운동의 은본위 화폐제는 뭐냐? 자, 이거는 태안제도를 바탕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식량화폐 단계에서 아직 이제 중앙은행이 없었으니까 태안제도는 실시하지 못했고 식량화폐 사용하는 단계에서 금운동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금과 동 중에 뭘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은을 기준으로 금과 동의 가치를 매기는 거야. 동을 가지고 있을 때 은으로 기준해가지고 금과 동을 가치를 매기는 게 은본위 여기 화폐제도야. 지금도 모든 그 화폐 기준은 어디에 기준을 하죠? 기축통화인 달러를 기준으로 해갖고 환율이 결정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은을 기준해서 금값과 동값도 서로 연결시켜갖고 교환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이걸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요 은본위 화폐 제도에서 어디로 근본이 태안제도로 바꾸려고 했어요. 구한말 말기 때. 왜냐하면 그 당시 추세가 그랬으니까. 근데 중앙은행을 만들고 그와 관련된 제도와 법을 만들었지만 결정적으로 뭐가 없었어? 돈이 없었죠. 특히 금이 없었어. 네. 우리나라 금이 그 당시 많이 채굴됐거든요. 근데 우리가 많은 금들이 어디로 간 거야? 다 일본이나 뭐 미국이나 그런 나라 가버린 거야. 예, 그래서 근본이 태안 제도를 우리가 못했어요. 나중에 누가 시켜줬냐? 일본이 시켜준 거죠. 이건 뒤에 좀 얘기할 텐데. 그러면 은본위 화폐 제도를 왜 실시했냐면 일본이 그 당시 은본위 화폐 제도를 실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본의 제도에 맞춰가지고 일본의 어떤 경제 침략에 맞춰가지고 용이하게 은본위 화폐 제도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내용에 들어가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신식화폐 장정을 발행했죠. 그래서 새로운 화폐를 이제 발행을 하는 건데, 새로운 화폐는 이제 은본위에 입각해서 이제 발행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발행하기 전에, 이 은화라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은이. 그러니까 이제 보조화폐를 사용했어. 그래서 동화를 사용했다. 동화. 백동화, 적동화, 항동화를 사용했는데, 문제는 은본위 화폐 제도를 해놓고 은화를 발행을 하도록 했는데, 은이 부족하다니까 동화를 주로 발행을 한 거야. 은화는 별로 이제 발행하지 못하고 보조화폐가 이제 중심으로 발행됐죠. 그 중에 제일 많이 발행된 게 백동화예요. 백동화. 여기 이제 백동화라니까 마치 이게 동으로 만든 걸로 돼 있지만 실제 백동화는 니켈로 만든 거야. 니켈로. 그래서 니켈로 만든 백동화를 뭐냐면 발행을 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뭐냐면 너무 많이 발행됐죠. 그 백동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경제 타격을 줬는데 자, 그 신시화폐 발행 전제 또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 외국 화폐 허용도 포함돼 있어요. 그 은하나 동화는 이런 것들 발행할 때 그 재질이 있었기 때문에 금속 자료 재질이 있어야 금속 소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폐처럼 막 발행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부족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것을 뭐냐면 많이 발행할 동안 외국 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거야. 자, 근데 이게 이제 뭐하고 관련돼 있냐? 일본 화폐의
조선 내 침투와 관련됐어요. 그래서 일본 화폐 그가 개항장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 내용을 한번 읽어 볼게요. 247페이지. 자, 신식화폐의 백동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한편 신식화폐 주주에 앞서 잠시 외국화폐 홍용을 허가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건 일본 화폐가 국내 유통되는 길을 본격적으로 열어놓은 것이다. 더구나 청일전쟁 때 일본군이 물자를 조달하고 조선인들 노동자를 고용해 일본 화폐를 쓴 이후에 조선에서는 일본 화폐 유통이 점차 확대되었다. 자, 이거는 좀 나중에 얘기했지만 청일전쟁 때 이제 노동력이라든지 물자를 징발했거든요. 그때 그냥 약탈하면 국제적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뭘 발행했냐면 군포를 발행했어. 군포. 군포. 이 군포라는 거는 앞으로 너네들 뭐냐 주면 가지고 오면 전쟁 끝나면 돈을 주겠다는 거야. 예. 이게 나폴레옹이 그때 이제 처음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이때 군포 사용했던 게 뭐냐면 엔화가 아니라 이거 뒤에 좀 얘기했지만 제일은행권이에요. 제일은행권. 제일은행권은 이게 일본 화폐지만 일본에서 사용하진 않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은행 진출한 그 일본 제일은행에서 발행한 화폐인데 이걸 군포로 사용했어. 이게 이제 제일은행권이 확산되는 배경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바탕으로 메가더 화폐 개혁도 이 제일은행권을 바탕으로 한 거죠. 이건 좀 뒤에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세 급납화. 그러니까 조세를 낼 때, 세금을 낼 때 돈으로 내는 건데, 조선후기 때 뭐 조세 급납화 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잘 되지 않았나 봐요. 그때 이제 조세 급납화가 조선후기 때 됐다는 거는 아마 상대적으로 조선 전기 때보다 조세 급납화가 이루어졌다고 돼 있는 거지. 실제로 급납화가 완전히 100%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요게 개혁 내용이 있겠죠. 그 다음에 동양형 정비, 그 다음에 징세서 설치. 이 동양형 정비는 서양식 도량을 쓰는 거죠. 그 당시 일본이 사용했던.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개혁을 보자. 경제개혁은 일본의 요구를 많이 받아들인 반면에 사회개혁은 누구의 요구를 많이 받아들였냐면 그 당시 동학농민운동의 요구를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신분제 폐지와 관련된 거죠. 반상제도 같은 양반을 중에 신분제도 폐지돼서 공사 노비법이 혁파되고요. 이때 노비제도가 없어졌죠. 공식적으로 임신매매가 금지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적서차별, 연자제, 고문제, 고문의 폐지 이런 것들이 이제 폐지되죠. 그 다음에 조혼 금지해갖고 남자는 20세, 여자는 16세 이상 결혼을 가능하게 하고 자 이런 여러 가지 사회개혁을 했다. 이건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양자제도 개선 이렇게 이런 것도 이제 있어요. 자 양자제도 개선 뭐냐면 양자는 아들이었을 때 그 양자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 대를 잇는 건데 조선시대 때는 그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요. 아무나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그래서 자기 뭐냐면 8촌 이내에 그 친척 중에 양자를 삼는데 그리고 적자가 서자가 있어도 적자만 그 서자를 양자를 삼지 않고 다른 집안의 사람들 이제 가까운 친척들 집안 양자를 삼았어요. 그래서 양자 제도를 이런 식으로 운영했는데 이런 제도를 이제 뭐냐면 자기 필주 외에도 그다음에 그 다양한 출신도 양자를 삼도록 이게 만든 것이 이제 그때 개혁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2차 가보 개혁을 보죠. 자, 2차 가보 개혁은 이제 여기 청일전쟁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때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청나라 군대를 항아전투나 뭐 이런 전투에서 크게 이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거의 뭐냐면 승리할 기점이야. 그러니까 일본이 나름대로 본격적으로 뭐냐면 간섭할 여지가 있겠죠. 그 2차 가보 개혁은 1차 가보 개혁과 달리 정전 막바지에 이제 거의 승리를 할 때, 일본이 승리할 때 개혁을 했기 때문에 일본의 간섭이 좀 심했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에요. 자, 그때 이제 2차 가보 개혁은 개혁 주체는
일단 말을 잘 안 듣는 대원군을 퇴진시켜 버리고요. 그리고 제2차 김웅지 박용훈 연립내각을 구성을 해요. 예. 그래서 여기 좀 눈여겨볼 게 김웅지는 좀 약간 온건개혁파에 속한 사람이고, 그다음 박용훈은 급진개혁파에 속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제 갑신전미에 참여했다가 쫓겨나서 일본에 망명했다가 일본에 등을 업고 다시 기구를 해갖고 내각을 구성해요. 그래서 2차부터 김원직은 솔직히 말해서 허수아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얼굴마담이야. 이 사람은. 자, 그래도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248번. 자, 2차 가보개혁은 호흡이 맞지 않는 과거의 온건개혁파, 급진개혁파의 합작이란 제약성 때문에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했다. 2차 가보개혁 때는 40명의 일본인 고문관들이 직접 조선에 파견되었으나 그들의 개혁안은 제때 제시되지 못했다. 또한 러시아 등의 삼국 간섭을 위해서 일본의 세력이 약화되어 일본 측 내전 간섭을 적극적으로 뛸 수가 없었다. 따라서 2차 가보는 사실상 조선의 내각 대신들, 특히 내무 대신 박용호가 주도로 당했다. 요거는 이제 근현대 두산 교과서에 있는 건데 우리가 통론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일본이 2차 가복 때는 1차 가복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했다는 것보다는 러시아의 간섭 때문에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보통 통론에서는 2차 가복 때는 일본의 간섭이 상대적으로 1차 가복보다는 심했다는 게 알려져 있는 거죠. 예, 하나의 관점을 파악해 두시고요. 하여튼 박용호를 이제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일본이 적극적으로 자기 정책을 이제 시연하려고 했고, 근데 문제는 이제 뒤에 좀 얘기했지만 박용호가 처음에 일본의 어떤 뜻을 좀 따라줬어. 근데 나중에 가면 독자적인 행보를 해요. 일본의 간섭을 밀치고 아마 그 부분이 이제 뒤에서 이제 이게 일본의 간섭이 좀 제대로 먹혀들지 않았다는 식으로 표현한 건데,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일본이 박용호를 내치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한번 볼게요. 청일전쟁 승리 이후에 일본의 본격적인 간섭이 시작돼서 군국 기무처를 폐지하고 일본의 조선보호국화 정책이 추진되죠. 그리고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기 위해서 항상 써먹는 방법이 차관을 제공한 거야. 예. 그래서 일본이 차관을 제공하고 그걸 매개도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를 예속시키고 정치적으로 간섭을 하게 한 빌미를 제공해 준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IMF 사태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IMF가 돈을 좀 빌려주고 온갖 경제기업에 간섭을 했잖아요. 물론 뒤에는 미국이 있죠. 자, 홍범 14조 및 독립서공을 발표를 지시했어요. 1번이. 독립서공은 뭐냐? 이건 고종한 황제 때 대외적으로 우리가 독립국가라는 걸 청명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참 좋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 정치적 의도가 있죠. 예전에는 우리는 중국에 입장할 땐 독립국가는 아니었죠. 속방이었어요. 예, 자주적인 나라였지만 속방이었고 그 대신에 중국이 우리나라를 좀 약간 영향을 행사하고 보호해 준 것도 있어요. 예. 근데 일본이 청일전쟁 거의 끝나가니까 중국부터 분리시켜야 돼. 조선을. 그러니까 조선이 독립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기 시작해. 너네 독립을 대내해주고 청명해라. 그래서 청나라 관계를 끊어라. 그렇죠. 그 속내는 뭐냐? 그걸 바탕으로 일본이 더 간섭질 하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청의 간섭과 그 다음에 개혁을 통해서 일련의 개혁을 통해 왕실의 정치 개입을 철저히 배제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읽은 각 부에 고문관들 파견했어. 이 고문관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정치를 주도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고문관을 파견하고 그때 공사관이 누구였냐면 이노우예요. 이노우에. 예. 이노우에. 그래서 고문관들을 총지휘하는 이노우에를 이제 공사관으로 파견했다. 예. 그래서 대원고 계열과 동도서 계열을 배제하고 친일계열을 등용했고요. 차관 공유를 구실로 해서 내정 간섭을 본격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참고로 이노우에는 일본에서 외상까지 했던 주요 인물이에요. 주요 인물이고 한때는 그 일본에서 이제 보면 불평등조약 있죠. 그 불평등조약을 개정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물론 그게 이제 실패해가지고 외상에서 물러났지만 한때 외상까지 했던 인물이 조선의 공사로 파견됐다? 그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이노의 개인적 입장일 때는 자천이죠. 자기가 예전에 외상까지 했는데 근데 일본의 입장일 때는 이노에 같은 핵심적인 인물을 일본 공사를 파견했다는 거는 그만큼 뭐냐면 조선의 어떤 그 장악, 조선 내전 장악이 일본에서는 상당히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청일전쟁에서 피를 흘렸으니까 조선 확실히 장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노우에 같은 거물급 인물을 공사를 파견해서 그때 고문관들을 관리 통제를 한 거야. 그만큼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당히 비중 있게 봤다. 물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별로 안 좋은 거지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대원군 계열과 동도서기 계열 1차 개혁에 참여했던 이 동도서기 계열은 저 온건계열파들이죠. 이들을 이제 배제하고 앞에서 이제 박용호를 모셔다가 친일계열로 급진계열파로 이렇게 채워나갔죠. 그리고 차관 공유를 명분 후 내정 간섭을 본격화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250번을 볼게요. 250번은 이제 뿌셈의 관점인데 이건 좀 약간 두산에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른 관점이에요. 자, 1번과 박용호 등 친일 계약 계열은 1894년 12월 홍보 14조를 제정했는데 대략 두 가지 목적을 담고 있다. 혹 자주 독립과 근대 국가의 시전을 명분으로 청군의 간섭 배제와 왕실의 약화를 깨웠다. 이것은 일본이 조선을 독점 지배하고 왕조 국가인 조선의 국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다. 그 이러한 작업을 거쳐 1895년 4월에 들어서자 일본은 보호국화 작업을 서둘렀다. 그래서 제2차 김홍직 내각은 일본인 공군간의 철저한 통제와 조정을 받았던 것이다. 자, 그 결과 개혁 내용 중에 보면 내각자 일본식 지방제도, 자, 일본식 그 정치제도를 그 우리나라에 이식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게 특징이에요. 좀 개혁 내용에 더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좀 볼게요. 자, 홍범 14조를 이제 볼게요. 홍범 14조. 자, 홍범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 모범이 되는 규범이라는 뜻이야. 모범이 되는 규범. 자, 요게 이제 어디에 나왔냐면 서경의 홍범조라고 있어요. 이 서경의 홍범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모범이 되는 규범이라는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정의 개혁 기본 방향을 제시했고 이걸 바탕으로 제2차 갑오개혁이 일어난 거야. 내용이. 자, 그럼 보면 자, 전반적으로 국왕이 청구의 종주권을 보정하고요. 자주적, 행정, 그 다음에 재정, 교육 관리 임명, 민권 보장을 규정을 했고요. 서구의 입헌주의와 민주주의 헌법 내용을 최초 도입을 했다. 예. 그래서 헌법을 정식 헌법은 아니지만 그런 요소를 도입했다는 거예요. 자, 헌법 14조 내용을 보면요. 자,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리고 자주 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그래서 나름대로 아까 말한 것처럼 청의 종주권을 부인했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3번, 4번은 이제 뒤에 있지만 요거는 이제 주로 왕실의 어떤 정치 간섭 이런 것들을 배제하는 거야. 이 내용은 자, 이런 내용들은 대개 보면 일본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이제 시작된 거야. 일본이 왕실의 정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눈여겨볼 조세 징수와 경비 진출은 모두 탁치하모노 했다. 근데 2차 기업 때 이 탁치하모니 좀 있다가 탁지부 개명이 돼요. 그래서 재정에 1원 원을 끼웠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9번을 볼게요. 왕실과 간부의 1년에게는 예정하여 재정의 기초를 확립했다. 그래서 회계법을 제정했다. 이걸 기반으로 회계법을 제정했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예산 제도를 도입을 했다는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12번을 보면 장교를 교육하고 징병을 실시해 군제를 근본히 했다. 자, 이거는 예전에 살펴본 것처럼 뭘 했죠? 어, 한국사 능력검증이 나왔던 거죠. 제가 뭘 했다는 게 좀 말 잘못했는데.
자, 여기서 눈여겨볼 게 뭐냐면 징병제를 실시했다는 거야. 징병제. 그 징병제는 지금처럼 이게 뭐냐면 만 20세 넘는 그 성인 남자들을 국가에서 몇 년 동안 의무적으로 군대로 활용하는 거죠. 군인으로서. 자, 근데 이 징병제 실시에 대해서 청약은 했지만 잘 되지가 않았어요. 그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돈이 없어서 그래요. 돈이. 징병제 실시에도 그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돈이 나가죠. 왜냐면 이들에게 먹이고 군사장비 대고 등등 해야 될 거 아니야. 다 돈이잖아. 자, 거기에다가 또 징병제를 실시하면 그 많은 국민들 권리를 줘야 돼. 민권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독재, 황제 체제를 강화시키는 교정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든 거야.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징병제는 실시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을 보면 문벌을 가리지 않고 인재 등의 길을 넓혔다. 이거는 신문제도의 폐지를 의미하죠. 자, 그럼 이걸 기반으로 해갖고 이제 각종 개혁이 일어나는데요. 자, 2차 가부개혁 내용을 보면요. 자, 이 2차 가부개혁은 일본의 요구가 많이 들어가 있던 개혁이야. 1차 가부개혁에 비해서. 자, 그 다음에 칭호를 보면 이제 우리가 독립국이고 조선의 청나라 벗어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칭호도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군주 폐하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자, 폐하라는 것은 누구한테만 쓰는 거죠? 황제에 대한 황제. 예전에 우리는 뭘 썼어요? 제후에 나올 때 왕의 칭호였던 왕을 이제 지칭할 때 2인칭으로서 지칭할 때 3인칭으로 지칭할 때 이제 뭘 사용 2인칭이죠. 2인칭으로 지칭할 때는 황제가 폐하가 아니라 전하라는 얘기를 썼죠. 전하. 자, 그래서 황제국이라는 걸 이제 뭐냐면 내세워서 그 당시 일본과 청나라 결별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파라문을 7부 개편했어. 자, 이거는 일본식 내각하고 비슷해요. 예. 그리고 탁지부 산하에 세금을 징수하는 간세사, 징세사를 지방에 설치하여 징세 업무를 강화시켜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간세사, 징세사는 자체는 그 예전 1차 가보개혁 이제 가보개혁 때 실시했는데 요게 이제 지방에 확대된 것은 2차 가보개혁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국내원 밑에 왕실의 경비를 취급하는 회계원과 왕실의 사유제사를 운영하는 내장원을 실시했죠. 그래서 내수사를 내장원으로 이제 격상을 시켰죠. 격상을 시키고 이걸 이제 탁지부 산하가 아니라 국내부로 이렇게 들어갔어. 그래서 이거는 군부 일체에서 벗어나서 군부 분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방간제를 이제 변화시켰죠. 우리 팔도를 23부 337군 이런 거 개편했어. 그래서 이 도를 23개로 나눠서 소지역주를 채택했는데, 자, 이게 쫄개쫄개해서 23부 나눴던 것은 뭐냐면 이 부라는 자체가 일본식 행정구역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에 현이 있고 이 현을 몇 개로 묶은 게 부야. 우리의 도의 개념이죠. 예. 그래서 얘는 일본식 행정 제도를 실시했다. 그다음 지방 간에게 사법권을 뺐고요. 무조건 행정권만 가진데 이것도 이제 정확한 의미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군수가 여기 보시면 1심 재판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2심이나 최종 결정권은 이제 뭐냐면 전문 재판소에서 하는 거야. 전문 재판소에서. 예. 그래서 요 내용을 얘기했어요. 그냥 개항장 외에 일반 군수들은 1심 재판권을 가지고 있고요. 개항장 외에 있는 데서는 1심 재판소나 2심 재판소는 전문적인 재판관들이 했어요. 재판소 설치해갖고. 그래서 사법권과 행정권 분리돼 나갔죠. 물론 한계도 있었죠. 아까 이제 요 조항이 있었죠. 자, 완전한 분리는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사법권과 행정권이 분리돼 나갔다. 자, 그 다음에 항해 규칙을 제정하죠. 그래서 그 근대적 지방제도를 이제 실시를 했는데 면 단위로 이제 조직해서 행정 면 단위 면을 이제 조직해서 지방 말단 조직에 면을 조직해 갖고 면 단위 항해를 규칙을 만들도록 해요. 그래서 이걸 지방자치로 이제 뭐냐면 활용을 하려고 했죠. 자,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야. 여기 항해와 관련돼 갖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사법부가 독립해 나갔죠. 그래서 1심 재판소가 이게 지방재판소, 계양재판소 이렇게 있고 2심 재판소, 고등재판소, 수뇌재판소 있고 자, 그 다음에 군대 통합과 일원화 그리고 훈련대 학층과 사관양성소 설립 이렇게 있는데 훈련대는 이제 주로 일본 교관들이 와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이 훈련대는 되게 일본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친일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그리고 사관양성소는 그 박용호가 추진하려고 했지만 이 박용호가 이걸 추진하고 막 일본에 좀 약간 눈에 그 벗어나는 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실각돼요. 그래서 설립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볼 때 다른 개혁에 비해서 군사명 개혁이 되게 소홀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갑오개혁의 그 타율성을 논할 때 군사개혁이 소홀한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교육개혁으로서의 고종의 교육입국조서를 반포했고요. 근대적 학제를 도입했죠. 이 부분은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건데 뒷부분에 있으니까 따로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신교육 실시, 한글 사용 장려. 그 다음에 이제 사범학교를 만들었죠. 우리나라 최초의 사범학교는 한성 사범학교. 초등학교의 어떤 그 교사들 양성소 있죠. 우리나라 서울교대 전신. 그 뭐 요즘 TO 달라고 그 막는 징징대는 그런 학교 있죠. 예,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외국어 학교 간제 마련 이런 것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예산제도와 조세 법정주의를 규정했다. 그 다음에 또 상리국이라고 해서 이거는 뒤에 좀 설명하겠지만 그 앞에서 언급했던 보부상 조직이 해상공국이 있었죠. 해상공국이 폐지되고 나서 상리국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이제 이때 폐지되고요. 그 다음에 유기전 자체가 폐지된 거는 2차 갑오개혁 때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2차 갑오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삼국 간섭이 일어났어요. 예, 삼국 간섭은 여러분 다 알 테니까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일본의 국내 이제 입지가 약화되고 그 다음에 2차 갑오개혁이 이제 박용호가 주도를 했는데 이 박용호가 제대로 뭐냐 일본 뜻에 따르지 않으니까 일본이 차관 도입 같은 것들을 이제 원래 약속했던 걸 안 주고 그리고 민시일파가 박용호를 실각시켜 버렸어. 근데 실각할 때 그냥 미국 일본이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제부터 박용호 찍혔으니까. 그리고 나서 3차 김홍직 내각이 구성이 돼요. 자, 3차 김홍직 내각은 여기 이제 이들은 이제 친러파가 구성됐죠. 정동 구락법 출신으로 구성이 됐고 그래서 이제 삼국 간섭 때 이 러시아 세력이 세다는 걸 이제 알게 되니까 어디로 붙어야 되겠다. 이제는 일본이 아니라 러시아에 줄을 서야겠다. 그래서 이때 3차 김홍진 내각은 일본 간섭 없이 친러파가 구성된 내각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잠깐 이제 255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그 삼국 간섭으로 일본 세력이 약화되는 과정에서 박용호는 실권을 장악했고 독립 자주적 입장에서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일본 측과 마찰을 일으켰다. 그 결과 일본은 박용호의 실각을 방관하여 민비와 김홍직 등의 반대파의 계략에 걸려 불계 음모에 걸려서 민비 시해 사건에 걸려 정계 추출에 당했고 일본을 망명했다. 민비 시해 사건은 이때 박용호가 계획했다고 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의 음모고 실제로 안 한 걸로 보고 있어요. 예. 실제로 한 거는 일본이 한 거죠. 그게 이제 을미사변이 일어났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을 볼게요. 자, 다음 글이 발표한 시기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거는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세계 형세를 보면 부강하고 독립하여 잘 사는 모든 나라들은 다 국민의 지식이 밝기 때문이다. 자, 이 지식을 밝히는 것은 교육을 잘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교육은 실로 국가를 보존하는 근본이 된다. 자,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죠?
교육 입국조서와 관련된 거죠. 제2차 갑오개혁 때. 자, 교육 입국조서하고 관련돼 있는데, 그러면 요 내용은 이제 2차 갑오개혁 내용을 쓰시면 되겠죠. 딱 답이 나오죠. 2번 홍법 14조를 반포해서 개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차 개혁을 보죠. 3차 개혁. 그 을미개혁 이렇게 있는데 을미년에 이제 3차 개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이게 4차 개혁 때 3차 개혁을 그 아, 나중에 얘기할게요. 하여튼 자, 3차 개혁이 일어났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민시와 온건파, 실력파들이 주도를 했어요. 3차 김홍직 내각을 구성하고. 근데 이게 여기까지 김홍직 내각 안에서도 을미개혁을 이제 을미년에 일어났으니까 을미년에 이제 그걸 주도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게 잘 안 됐죠. 왜 안 됐을까요? 네, 도중에 정권이 바뀌었죠. 을미사변. 그래서 실제로 을미개혁은 4차 김홍직 내각 때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4차 김홍직 내각 때 을미개혁이 본격화됐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 4차 김홍직 내각은 을미사변 이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친일파로 구성돼 있어. 친일파로. 네, 그래서 이 친일파로 구성됐고 그때 이제 6.1준이 이 김홍직 내각에 또 참여를 했죠. 자, 그러면 이제 배경을 볼게요. 자, 삼국간섭으로 일본의 세력이 약화되니까 명성황후와 칠렵파는 일본 세력을 제거를 시도를 했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박용원을 제거시키고 3차 김홍직 연립내각을 구성하죠. 정동 구학부 출신으로. 자, 그래서 나름대로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이때 이제 뭐냐면 일본이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을미사변을 일으켰어요. 여우사냥이라는 이름으로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이때 정동군학부가 몰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4차 김홍직 내각이 설립됐다. 친일파를 중심으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잠깐만요.